네, 서희와 소손영의 외교談판으로 고려와 거란의 전쟁은 일단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 되지는 않아요. 역시 고려에는 불신이 남아 있습니다. 거란이 언제까지 이 고려 국가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송으로부터 들여오던 여러 가지 문화, 제도, 또 경제적인 교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 이걸 그만둘 수는 없는데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고려는 송과 왕래를 계속합니다. 대신 공식적으로 사신을 보내거나 사신을 받아들이거나 하지는 않고 비공식 교류를 해요. 상인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국경을 언제나 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국서를 전달하고, 그러면서 두 나라의 의견을 교환하고, 말하자면 고려로서는 하나의 보험을 들어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송의 입장에서도 고려의 이러한 접근이 마냥 불만스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려가 자기들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에 사대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불만스러웠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려가 접근해 오는 것을 막게 된다면 송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고려와의 관계를 늘 열어둘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슬아슬한 균형이 거란과 송의 어떤 세력 관계, 이 둘 간의 관계가 거란의 우세로 확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고려가 거란에 사대하기로 하고 송과 관계를 끊은 이후에 거란은 좀 더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송을 공격했겠죠. 송과 거란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송은 자기들이 북벌을 한다고 생각해요. 북쪽을 정벌한다. 이 정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침략이 아니고 내가 정당하고 상대방이 부당하기 때문에 내가 혼내러 간다. 이게 정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이라는 게 멀리 정벌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고구려가 뭘 잘못해가지고 당태종이 수양제가 혼내주러 왔다, 이런 의미예요. 앞으로는 이런 말 쓰지 말고 침략, 본질이 침략이니까 수의 고구려 침략, 당의 고구려 침략, 거란의 고려 침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더 정확한 거죠. 자, 어쨌거나 송은 자기들이 거란을 공격하는 것을 북쪽을 정벌한다 해가지고 북벌이라고 해서 거란과 전쟁을 계속하는데, 거란과 송의 전쟁은 1004년, 이 참 외우기 쉬운 연도예요. 이 1004년에 전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나라가 강화를 맺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강화를 전현에서 맺은 맹약, 전현의 맹약, 한자로는 전현지맹이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독특한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전근대에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대등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가 더 위인지 아래인지를 가리게 되어 있는데, 이 전현의 맹은 의도적으로 그런 상하 우열 관계를 감추고 있습니다. 먼저 송은 거란과 이 맹약을 체결하면서 상하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거란은 북조, 송은 남조. 남조 북조니까 우리가 누가 위인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송의 황제 진종이 거란 황제 성종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이걸 들어서 송의 황제가 형, 거란 황제가 동생 하는 형제 관계를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란과 송이 국가적인 단위에서 형제 관계가 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황제의 나이를 따져서 형제라고만 한 거죠. 여기까지는 두 나라가 대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조건에서는 우열이 드러나게 돼요.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앞으로 해마다 송이 거란에 세패를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패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보내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해마다 어떤 물건을 보내는 것을
상하 관계에 있을 때는 아래에 있는 나라가 위 나라에게 바치는 조공이라고 했었는데, 송은 거란에 해마다 물건을 보내면서 이것을 굳이 조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세패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조공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 위해서 세패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거란은 아무것도 송에 보내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송과 거란 누가 더 우위에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연운 16주, 송과 거란의 싸움의 빌미가 되었던 연운 16주의 영유권을 거란이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송이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전연해맹은 형식적으로는 거란과 송이 대등하다고 하는 걸 보인 거지만 사실상 거란이 송에 대해서 우위를 확인한 맹약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송에서 세패를 보낼 때 그 양이 무려 해마다 비단 20만 필, 은 10만 양입니다. 자, 이것을 송에서는 이렇게 합리화해요. 우리가 이 강화를 맺지 않고 계속 전쟁을 했으면 이거보다 돈이 더 들었을 거야. 그거보다 돈이 덜 드는 거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자, 뭐죠? 거란이 이겼다. 자,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 1004년 전연의 맹약을 전후한 시기에 고려의 외교가 몇 번 헛걸음을 해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 이길까? 전쟁 전에 이 판단을 고려가 좀 잘못한 게 있었어요. 자, 거란과 송이 막 싸우고 있는 그 와중에 1003년에 갑자기 고려가 송의 사신을 보내서 거란을 공격하기 위한 군대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1003년에는 그 다음 해에 있을 전연의 맹약, 이 싸움의 결과를 몰랐을 테니까 그 시점에서는 고려가 송이 더 우세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길 쪽에다가 미리 줄을 댄 거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란이 승리했어요. 고려는 큰일 났죠. 그래서 1005년에 전연의 맹약 바로 다음에 거란의 사신을 보내서 전연의 맹약을 축하합니다. 갈팡질팡한 거죠. 자, 앞날은 누구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를 할 때에는요, 결과를 어느 정도 확신하기 전에 섣불리 태도를 결정하면 위험해지는 이런 구석이 분명히 있어요. 당연히 거란은 고려를 의심합니다. 고려가 마음속으로부터 거란에 사대하지 않는구나. 이건 뭐 당연히 거란에서도 파악을 하죠. 그래서 송과의 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고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고려가 송 그리고 여진과 연결되어서 거란에 적대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서서히 고려를 뭐라고 할까요? 침략한다. 뭐 자기들 표현으로는 정벌하러 올 그 기회를 노리는데 이게 또 있어요. 일단 책봉 조공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는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니까 명분 없이 책봉국이 조공국을 침략하는 이런 행위는 용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란의 책봉을 받은 모든 나라들이 이 거란을 의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명분이 고려에서 만들어집니다. 언젠가 기회를 봐서 요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강조라고 하는 사람이 국왕이었던 목종을 죽이고 현종을 옹립하는 강조의 정변이 일어납니다. 고려에서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웠는데 이게 왜 이웃나라가 침략해올 명분이 될까요? 명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강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목종이 거란으로부터 고려 국왕의 책봉을 받았잖아요. 이 책봉이 이런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내가 책봉해준 그대를 내가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종 시에는 거란이 고려를 침략할 명분이 충분히 됐던 거죠. 자, 그래서 1010년 11월 달에 이번에는 거란의 황제 성종이 직접 군대를 끌고 고려를 침략해 옵니다. 기록에 따르면
보병, 기병 합쳐서 40만이라고 하는데 소손령의 80만, 이 거란 성종의 40만, 이런 숫자는 사실은 믿을 게 못 돼요. 옛날 사람들의 이 수는 글쎄요, 한 10배 뻥튀기가 될까요? 일종의 심리전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군대가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기선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부풀리죠. 그래도 황제가 직접 군대를 끌고 왔으니까 아마 그렇게 적은 수는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40만은 안 됐을 거다. 뭐 요 정도 어디에서 짐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고려에서는 최고 실권자였던 강조가 직접 군대를 끌고 싸우러 나가는데 이 군대도 또 3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뻥만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이때 30만 동원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스스로 말하길 40만 침략군과 30만 수비군이 맞서서 싸우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강조가 패전합니다. 이 강조의 패전은 고려사 강조열전에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강조가 이겼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자만해가지고 바둑을 두었대나 뭐 그러다가 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저는 전쟁터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소설 속에 있지 않고 현실에도 있을까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강조가 패배하면서 방어선이 뚫려요. 방어선이 뚫리고 거란 군대가 일사천리로 남진을 하게 되는데 12월 9일 날 개경 북쪽의 최대의 방어선이죠. 평양, 서경이 함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정에서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논의가 분분하게 일어나는데 당연히 두 가지 의견이 있겠죠. 여러분 같아도 둘 중에 한 편을 주장하겠죠. 하나는 항복합시다. 하나는 싸웁시다. 자, 이래서 조정의 논의가 팽팽하게 맞붙게 되는데 이때 등장하는 주인공이 입니다.